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얼마 전에 신사동에 있는 더 하우스 오브 GM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GM의 플래그십 전시장인데요. 독자적인 공간도 있어서요. 소규모로 GM 브랜드의 기술과 미래를 설명해주는 자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GM은 사실 요즘에 막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은 쉐보레나 캐딜락, 뷰익 같은 전통적인 브랜드도 갖고 있고요. GMC나 허머 같은 미국의 상징적인 차량들도 만들기도 합니다. 저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자동차의 역사를 써오던 올즈모빌이나 폰티악, 오펠 같은 기업들도요. 한때 이제 GM이랑 같이 했고, 이 기술을 이끌어가면서도 자동차가 뭔가 이렇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미지를 주었던 사브, 로터스, 세턴 같은 브랜드도요. 한때 GM 산하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의 흐름 보면은 이 자동차 산업이 그저 디자인이나 엔진 성능 같은 게 전부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얼마나 반영하면서도 또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브랜드의 인기나 충성도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차량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치나 허용으로 흐르는 거는 좋진 않지만, 저한테 적지 않은 주변 분들이 전기차를 탈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사람에 맞는 자동차의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 그 흐름이 지난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2010년 즈음부터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출력, 명마력, 토크가 얼마고 이런 거보다는 연비와 탄소 배출, 지수산화물 배출 같은 키워드가 더 중요하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차량 효율이 좋아지고 연료를 덜 쓰게 되니까 환경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고, 내가 환경에 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차를 탄다 라는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다시 어떤 기름을 적게 쓴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혜택도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이 고급 브랜드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비나 배출가스 이런 부분은 엔진과 트랜스미션 같은 그런 전통적인 차량 가치들을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찾아온 이제 디젤 파동은 진짜 그 기대를 다 가차없이 깨부셨죠. 저도 그 문제의 엔진을 갖고 있는 차를 탔었는데 결국 친환경 저비용이라는 이미지가 박살나버렸죠. 그리고 그 흐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디젤 엔진의 업계 퇴출, 그리고 전기차 이런 부분들로 옮겨갔어요. 이건 단순히 전동화에 대한 움직임뿐만이 아니라요, 차량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앱 경험같이 이 디지털 IT로 무게중심이 옮겨온 거예요. GM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 진지한 회사 중에 하나죠. 지금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대우자동차도 GM 대우로 함께 했었고요.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나라는 GM의 중요한 연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협업이 많다 보니까 아예 셀 설계, 패키징 설계부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GM의 전기차 플랫폼에서 우리나라 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GM의 연구원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게 됐던 거예요. 결론은 GM이 여러 브랜드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꾸준히 낼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워트레인의 전동화뿐 아니라요, 소프트웨어적인 가치로 운전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진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사실 GM은 전기차 시장을 열기 시작한 브랜드죠. 국내에서도 제대로 탈 수 있는 그 대중형 전기차의 시장을 열었던 게 쉐보레 볼트였었고요. 이게 은근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회사로서는 좀 타격이 있었겠지만 중간에 배터리 리콜도 돼서 배터리를 가니까 다들 새 차 타는 것 같다고 좋아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납득할 수 있는 주행거리와 성능,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안정적으로 이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올라가서 보면은 EV1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무려 1996년에 양산됐던 차량입니다. 세턴이나 폰티악 같은 느낌의 2인승 스포츠 쿠페 차량인데요. 당시에는 배터리 기술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납전지를 쓰다가 나중에는 니켈 수소 배터리를 써서 한번 충전하면은 한 80-90km 정도에서 나중에 후기형은 거의 20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뭐 배터리 가격이나 뭐 관리 같은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차는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판매된 건 아니고요. 리스 형태로만 운영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 GM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차를 만들긴 했지만 이 전기차 인프라에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한 예고 때문에 GM이 좀 발빠르게 제로 에미션 차량에 대한 대응을 했던 건데, 업계 분위기는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밀어붙이면서 결국에 규제가 멈춰섰고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단순히 엔진을 걷어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요, 정유업계부터 부품, 뭐 정비 시장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인프라인데 이게 한 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EV연도 판매뿐 아니라 이 운영 전체를 중단시켜서 이미 리스로 나가있던 차량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반납받았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락밴드죠, 자우림도 이 EV연을 주제로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목도 EV연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이 차들이 뭐 규제와 이 어른들의 사정으로 더 달릴 수 있음에도 그냥 사막에 버려진 게 이런 세상의 부조리와 맞물려 있다라는 게 가사의 내용이에요. 자우림은 좀 이걸 비관적으로 본 것 같긴 한데 뭐 꼭 그렇게 나쁜 영향만 끼치고 사라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자동차 전문지에서 이게 새빨간 EV연 보면서 야, 이건 미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무리는 분명히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90년대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실패나 멈춤에 대해서 크게 심각한 걱정보다는 접고 다른 걸 다시 또 해보자 라는 좀 분위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지금의 잣대만으로 이렇게 마냥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EV연은요, 그렇게 상업용 전기차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패는요, 강력한 배터리와 넉넉한 충전 인프라에 달려있다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그대로 실행해 옮긴 회사가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의 창업 목표에도요, EV연의 가능성을 잇는 게 분명히 있었고요. 테슬라의 첫 번째 차량도요, 바로 이 EV연의 이미지를 그대로 빼닮은 2인승 로드스터였습니다. 테슬라는 뭐 때가 좋았죠. 리튬 배터리 이제 성장이 이뤄졌었고요. 또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원형 배터리를 잔뜩 모아서 이걸 잘 관리하겠다라는 컨셉을 세웠고, 이후에 슈퍼차저를 적극적으로 세우면서 이 스스로 독자적인 인프라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GM 스스로도 이 EV연은 중요한 가치죠. 역사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전기 모터로 차량을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배터리만으로 이게 넉넉하게 차를 운행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 모터로 돌려서 구동하는 V볼트부터 완전한 배터리 중심의 전기차 B볼트를 성공시키면서요, 중요한 가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GM의 비전은 트리플 제로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환경영향, 그리고 교통체증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요, 자율주행 기반의 전기차가 되겠죠. 올해 국내에 출시된 캐딜락 리리그 비롯해서요, 옵틱, 비스틱 같은 차량들도 준비되고 있고요. 캐딜락의 상징인 이 웅장한 에스컬레이드도요, 전기차 모델로 나온다고 합니다. 재미있던 거는 배터리 설계인데요. 이 GM도 배터리 팩 자체가 셰시를 구성하는 그 뼈대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팩 부분이 단단해지면은 차체도 단단해지고요. 또 차체가 튼튼해지면은 배터리도 더 안전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만들고 세세한 부분을 고쳐서 작은 차량부터 대형 차량까지 확장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전기차 플랫폼은 특히 모듈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이 버킷이랑 그 셀 형태를 좀 유연하게 한 게 재밌었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배터리를 세워서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눕혀서 넣을 수도 있게 했거든요. 사실 이 셀을 이렇게 세워서 채워 넣으면 배터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되죠. 그 대신에 이제 차 높이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 공간이 높아져서 차량 내부에 여유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GM은 좌석에 놓이는 부분들은 배터리를 세워서 거기 의자를 놓고요, 다리가 놓여지는 공간은 셀을 눕혀서 밑에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은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 있으면서도 자리도 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배터리 셀은요, 완전히 독립된 패키지로 만들어내고요, 그 BMS의 관리는 무선으로 합니다. 배터리는 이제 계속 차량과 통신하면서 컨디션을 보게 되는데, 무선으로 그 케이블들을 덜어내서 설계를 단순하게 하고 케이블의 무게도 줄인 거죠.
사실 차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들이 그 무게만 해도 100kg이 넘어가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케이블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무선으로 했을 때 뭐 혼선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데, GM은 이거를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서 보안 문제라든지 연결 안정성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무선으로 BMS를 관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죠. GM은 원래도 이제 온스타라는 이름으로 커넥티드카, 텔레매틱스 이런 서비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뭐 이걸로 전화해서 어디로 길 안내해줘 그러면 내비 길 안내를 전송해주기도 하고요. 뭐 원격 시동이나 여러 연결과 관련된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벌써 이게 28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서비스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까요, 미국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쉐보레에서 나오는 트랙스나 트레일블레이저, 뭐 캐딜락 리릭 같은 차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뭐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슈퍼크루즈는 GM의 자율주행 기술의 서비스명입니다. 카메라로 차선 읽고요, 뭐 레이더 센서로 앞에 장애물 파악합니다. 뭐 고정밀 지도와 라이다로 도로 형태를 읽어서 스스로 위치와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달리는 기술인 거죠. 네, 이거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이랑 비슷하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2018년부터 운영이 됐고요. 매달 1600만 킬로미터가 이 슈퍼크루즈로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국내에 언제 어떻게 될 거냐겠죠. 아직 뭐 공식적인 답은 아니지만요, 그 가능성을 꽤 높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지도랑 규제 같은 것들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사실 못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GM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서 미국이랑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도 운영을 할 계획이 있다 정도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뭐 국내 시장의 규모와 가능성이 있다면요, 더 빨리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슈퍼크루즈가 돼야지 이 GM의 차량들이 진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순환이 시작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국내에 큰 규모의 연구소가 있기도 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뭐 IP와 소프트웨어 테스트베드로 이렇게 높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슈퍼크루즈가 빨리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GM의 발표는 꽤 재밌었습니다. 사실 미국 차라고 하면은 이 크고 육중한 차체에 기름 많이 먹고 이 코너를 막 민첩하게 도는 재미보다는 직선 도로를 안정적으로 쫙 편하게 달리는 그런 드라이빙을 즐기는 차라는 인식이 큰데, 최근에 미국 차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제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조금 분위기가 꺾이는 캐즘이라고 하죠.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또 사실상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에만 집중되는 분위기도 있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전기차를 최고로 잘 만들고 있다, 이런 건 사실이긴 한데, 세상에 차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만 있는 것도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의 차들, 다음 세대의 차량을 만드는 그런 선택지들을 주는 게 시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고 소비자로서도 더 재미들이 있어지겠죠. 그래서 저도 뭐 행사가 끝나고 잠깐 캐딜락 리릭을 타볼 수 있었는데요, 역시 또 이게 차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전기차는 다르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좀 가벼운 전자제품을 타고 이동하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 리릭은 묵직한 차체를 이 전기 모터가 제대로 끌고 가는 맛이 굉장히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캐딜락을 타는 느낌이 전기 모터지만 굉장히 잘 살아 있었어요. 다만 슈퍼크루즈를 비롯해서요, 좀 이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큼직한 디스플레이랑 뭐 기본 UX는 잘 짜놨는데 그 안이 아직 이렇게 촘촘하게 빼곡히 여러 기능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다는 인상이었거든요. 뭐 여기에 이런 게 좀 더해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게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씩 더해진다고 하면은 차를 타는 재미도 좋아질 거고, 그렇게 이어지는 기술 지원들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로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궁금하시면은 GM 관계자분들은 연락 주세요. 오늘은 GM이 이야기하는 뭐 미래의 자동차,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요즘 자동차의 가치는요 분명히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주행, 달리기라는 기본적인 차량의 원칙도 되게 중요한데, 캐딜락 GM은 굉장히 이런 전기차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새로운 형태의 운전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빨리 소프트웨어로, 더 좋은 소프트웨어로 잘 채워주면은 이 경험이 완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